2022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 2부 예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위원, 오늘 2부 예선의 심사를 맡아주실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심사 경험을 갖춘 우리 김세진 심사위원님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인사말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분쟁 대응과라는 곳에서 과장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 있는 법무법인 한 군데에서 국제 분쟁을 다뤘고 지금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론, 특히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런 뭐 법정에서 이런 변론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관심이 많고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달력이라든가 구성력이라든가 아니면 설득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세원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용산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작은 뉴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산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그 스피치의 중요성을 항상 그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 기준에서 이제 스피치의 전달력이 과연 얼마나 뛰어난지를 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하영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가자분들께 존경과 그리고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사실 연설대전이기 때문에 연설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을 하고 그 전달을 할 때 얼마나 근거 있게 그 논리 있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최종현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비디오도 켜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예, 안녕하세요.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직 운전 알겠습니다. 중이라 죄송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상민 해안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보시면은 미리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스피치를 연습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시는 참가자분들께 대단히 멋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심사위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성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인데 저희가 채점한 결과에 따라서 오늘의 어떤 이제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인정받으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멋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주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주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 활동을 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긴장과 그리고 또 설렘이 공존하는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그동안 많이 또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준비하신 거 충분히 발휘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청중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화려한 스킬을 활용해서 뭔가 연설에 네,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준비하셨던 내용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또 긴장하다 보면 너무 빨리 말하게 되는데 한 호흡 쉬시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2부 예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권혁진 참가자입니다. 음소거 켜주시고요. 자, 권혁진 참가자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 한국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로 이야기를 나눌 권혁진입니다. 네, 모두들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대소개를 조금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살이란 어린 나이에 한국 음악을 접하고 올해로 20년째 국악을 공부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예술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만한 뿡뿡이 알고 계시죠? 네, 그 모여라 딩동댕의 국악 연주자로 활동했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풍가인 가수의 첫 콘서트를 기획하고 함께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와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에 타악 퍼포먼스 연주 출연한 권혁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진입니다. 네, 줌으로 인사드리니까 이게 박수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어색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술단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술로서 다양한 경력을 갖추며 타인들은 예술인으로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한국음악이라는 이 전통예술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어릴 적 한국음악을 시작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하필 많고 많은 음악 중에 한국음악이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살아가며 우리나라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이 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일까? 왜 그 행동이 특별한 행동이 되는 것일까? 저는 의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한편으로는 반항심이 되었고 한국 음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 꿈 하나 가지고 저는 지금의 국악인의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구보다 한국 음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줬던 이야기를 왜 깊게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악인 권혁진은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큰 작품의 기획과 연출을 맡고 있지만 무대에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저는 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을 고집합니다. 때론 이 고집을 버려야 될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한국 음악은 5개 음계로 구성된 음악이었고 3개의 박자로 구성된 음악이었습니다. 최근 여러 방송사에서 한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고 제 주변의 많은 지인들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 속 대부분의 음악이 과연 한국 음악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악기 5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3분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이 8음계를 만들 수 있고 12음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줄을 누를수록 소리가 더 높아지고 줄을 풀을수록 소리가 낮아지듯이 우리나라의 음악으로도 충분히 서양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 음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악기를 활용한 퓨전 음악을 만들어야지 한국 악기를 서양 음악의 연주 악기로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음악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정악, 민속악, 우리 전통의 음악보다는 창작 음악에 집중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이 1년에 20자리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매년 60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 20자리의 직장밖에 나지 않기에 우리는 전통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국악을 전공하지만서도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창작 음악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예술이라는 장르를 공부하고 있는 전공생들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마저도 잊혀져 가고 있는 국악에 대해서 관심 한 번만 더 가져다 달라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이올린이 몇 줄인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무엇인지, 장조와 단조가 무엇인지 알아갈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검은고는 몇 줄인지, 궁상각지우는 무엇인지, 평조와 계면조는 무엇인지 한 번만 고민해 주시고, 서양 음악을 들을 때 우리나라의 음악은 어떤 장르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음악 속에는 어떠한 고민들이 있고 어떠한 슬픔과 즐거움이 있는지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BTS의 나라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우뚝 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전통 문화를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문찬우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네, 문찬우 참가자님의 연설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걱정이라는 특이한 취미를 가진 청년 문찬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뉴스를 즐겨보다 보니 우리나라가 맞은 위기를 어느샌가 이해하게 됐고 해법도 나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만들어 온 아이디어가 과연 쓸모가 있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기회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침 연설대전 개최 소식을 듣게 되어 곧장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품어왔던 고민과 해답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사소한 부탁도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한국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한 실천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지혜로운 나라로 평가합니다. 식민 지배와 패권 전쟁을 견디고 독재와 빈곤을 이겨낸 사회로서 한국은 민주적인 세계의 근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최약소 최극빈국에서 선진 지역 강국으로 공화주의와 자본주의의 후방에서 선봉으로 나아간 날들은 한강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천운 아래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국내외의 영웅들이 피땀 눈물로 이루신 오늘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제일 먼저 망해가는 나라로도 불립니다. 우리 세대를 통해 영을 향해 추락하는 국내 합계 출생률은 입에 담기 힘든 슬픈 수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하 저항도 지정학적 이점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랑만이 희망인 우리에게 인구 소멸과 이를 이끌어온 갈등 및 부조리는 야생이나 다름없는 글로벌 정치 게임에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으로 파악될 것입니다. 인프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콘텐츠가 말라갈 것입니다. 공동체가 쓰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과 매력이 한없이 소진되면서 자본과 인재가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재난과 유무형의 패권 전쟁이 부를 식량, 전력, 금융 대란은 일찍부터 쇠약해질 우리에게 회복 불능의 인격을 안길 것입니다. 끝내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이 이 땅을 출항 거점 또는 해상 벙커로 삼고자 바깥에서부터 내달려올 것입니다. 그때쯤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입니다. 여기를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문으로는 각자 도생이라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어떤 수로든 상위 몇 %에만 들어가면 다 된다는 마음가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 망할 운명입니다. 우리 삶의 수준이 계급적인 기회의 재생산에 그치는 한 어떤 대사처럼 이러다간 다 죽어 사라지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옛 추억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수준을 행복한 경험의 재생산으로 드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위아래로부터의 선진화로 시작될 것입니다. 산업 생태계에서 수확한 햅쌀로 여러 수고한 국민이 먹고 사는 나라 위에 민주화 운동이 퍼뜨린 씨앗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민주주의로 꼽히는 사회를 지읍시다. 새로운 시대는 안팎으로의 세계화라는 다채로운 혁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갇힌 한국의 골목을 자유로운 세계의 복된 시민이 마주치는 열린 광장으로 넓힙시다. 새로운 신화가 성취되는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먼저 망해가는 나라가 아닌 요동치는 미래 세계의 등대와도 같은 나라로 다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부터,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만한 역량과 콘텐츠를 배워서 익힙시다. 극한 경쟁을 가치 있는 경쟁으로, 기울어진 성장을 동반 성장으로, 기피되는 출산을 기대받는 출산으로 전환시킬 역량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합시다. 정당의 입당해서 동료를 모아도 좋습니다. 독서 토론을 통해 정치 철학을 닦아도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끌어도 좋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을 만나서 응원을 보내도 좋습니다. 어떤 위대한 민주주의자의 말씀처럼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작은 실천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담대한 결단으로 부드러운 역성혁명으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연설 또 이어가겠습니다. 장두원 참가자님, 음소거 펴주시고, 자, 준비, 시작!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두원입니다. 저는 직업상담사와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고 청소년 및 청년의 진로와 직업, 취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칼과 약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듯 말과 글로써 사람의 인생을 고친다는 소명으로 강단과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촉법소년법에 대해 연설을 하겠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촉법소년이나 소년범들을 상담하는 봉사나 일들을 하며 연설의 주제로 심도 깊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촉법소년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촉법소년법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말을 쉽게 말해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내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핵심 아젠다이기도 했던 이 주제였고, 이 법에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 또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도 여당과 야당 모두 형사 미성년자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청중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듣고 이 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촉법소년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질 나쁜 행위를 하는 사건이 최근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요즘도 자주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또 따르면 하루 30사건의 범죄가 촉법소년에 의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에 3번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범행 수법도 날로 갈수록 흉악해지고 포악해졌고, 정부는 형사처벌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대응책을 수립했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엔 조사 결과 우리나라처럼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정해놓은 나라가 33개로 가장 많지만 책임 연령 기준을 더 낮게 정한 나라도 7세에서 13세까지도 1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첫째로 2021년 4월 4일 서울에서 촉법소년법에 해당되는 청소년 4명이 오토바이를 동승하고 헬멧도 없이 운전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행위는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뺑소니를 하거나 더 심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촉법소년법의 문제점 중 첫째는 악용의 가능성입니다. 촉법소년 범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차를 뺑소니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사고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자기가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수위가 낮은 처벌로 인한 재범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2년을 기준으로 성인이 5%, 청소년이 13.5%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 있듯이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도 대부분 봐주거나 등교 정지 또는 봉사와 같은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으니까 또 나중에 다시 재발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저의 의견 첫 번째는 촉법소년들의 악용을 막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들이 나쁜 행위를 해도 그에 맞는 벌을 받지 않고 약한 처벌을 받으니 범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참여 청소년 예방센터 신설 및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강사 및 상담사를 초청하여 하는 교육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현장 일선에서 범죄 사투를 벌이는 경찰관 분들과 민간이 협업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교육을 통해 자신이 했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범죄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이 학생의 잘못된 반성들을 이끌어내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설을 준비하며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모니터링하며 많은 학교 폭력 전담관 및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경찰분들의 활동을 보며 미연의 방지 노력들을 미리 하고 있으신 것들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나의 가족, 지인이 언제든 촉법소년들에게 피해 대상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촉법소년법에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도 생각해보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중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노력해 주십시오. 저의 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준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대화가 고픈 30대 남자 37살 김영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대 남성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20대 남자들이 느낀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공정함에 대한 예민한 감각들이 때때로 온전하게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20대 여성도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쭉 이 얼굴로 지내왔기 때문에 혼자 으슥한 골목을 다녀도 10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대남, 이대녀를 모릅니다. 오늘날 20대 여성들과 남성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여성들과 20대 남성들이 누구보다도 무거운 삶의 무게를 양 어깨에 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럴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우리 모두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청춘을 보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20대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형은 우리처럼 빡센 스펙 요구받지 않았잖아요.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리지 않았잖아요. 라고 항변하더라도 우리 때는 대통령이 20대 내내 이명박
아니면 박근혜였다고 그렇게 맞받아치진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수단은 힘없는 사람들의 선한 연대로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작게는 지하철 선로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미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 크게는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였던 촛불 집회의 역동적 에너지에서 그런 연대의 힘을 느껴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대체로 세상을 낙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저의 견고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위기에 빠진 약자인 청년들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갈등을 증폭시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각자 독생의 방정식만이 널리 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선배들은 꼴 빨지 않았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게 벼슬이냐? 이렇게 외치는, 서로의 고통을 부정하는 말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지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대남, 이대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주 힘들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가진 고통을 온전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합시다. 조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의 길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이윤희 참가자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이윤희 참가자님. 네. 자, 준비, 시작. 자리를 빛내주시는 청중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사회 청년 세대의 수도권 중산층 청년 과대표와 지방 청년 소외 이런 현실 속에서 민주당 청년 정치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싶은 청년 이윤희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한창 푸른 시절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런 푸름을 갖는 청년은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뿐임에도 광역버스를 타면서 교통비가 2배로 뛰었고 지방에서 상경에서 자취하는 친구는 월급 한 푼 모으질 못해서 제가 식사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차하면 기댈 부모님이 수도권 집이라도 있지만 제 친구는 퇴직할 때까지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는 메아리처럼 흩어져 버릴 뿐이지 대학이나 언론이나 예술작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할 무렵 대학 학생회 출마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었고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이 학생회들은 총여학생회를 폐지시키고 보수정당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 도저히 파릇한 청년 기자가 썼다고 믿을 수 없는 기사의 작성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중산층 이상 지역 가정 출신이었고 비슷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 출신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 예술에 의뢰 기대하는 상상한 패기 또는 탐진한 문제의식 대신에 시대의 희생양을 자처하고 허물을 토로하는 작품들도 수도권 바깥 중산층 이하 계층은 예술에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소위 청년 문제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취업할 자리가 있다는 전제로 청년 일자리 자체가 없는 지방에서는 구름 이소리일 뿐입니다. 작물은 상류에서 하루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는데 지금 청년의 목소리는 갈수록 경색되어 갑니다. 지역이 편중되면 좌우를 볼 수 없게 되고 계층이 편중되면 상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앞서 보고 듣고 겪은 예시로 소개했던 학생회, 언론, 예술 등 사회에서 중요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직군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수도권 중산층 청년 중심으로 채워져 경직되는 현상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치 분야에서 특히 우리 민주당 청년 정치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시도당과 지역의 사무실이 있지만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 지방 청년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간담회, 강연회, 교육은 대부분 평일에 수도권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지방 청년은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직에 지원하는 청년도 절대 다수가 여의도에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중심으로 충원됩니다. 청년위에 대학위가 있긴 하지만 그 대학위 활동도 신입생 대다수가 수도권의 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인 서울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의 청년 의제에서 지방 청년은 자연스레 배제되고 관련 정책과 방향도 특정 지역과 계층 중심으로 경직됩니다. 청년의 목소리에서 노동과 계급 그리고 지방과 재분배 문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당의 미래는 전국을 아우르는 대중정당에서 수도권 중산층 정당으로 비좁아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중과 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합시다. 제도적으로 보면 민주당에는 대의원 제도라는 훌륭한 선례가 있습니다. 당원 수가 2만과 1만에 불과한 인천이나 대구도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대의원 제도처럼 당직 등에 지원하는 청년을 지역위에서 선발하거나 지역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당원 교육이나 강연회 등을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비대면 참가 통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청년 의제에 지방 청년의 입장을 반영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에서 채용과 참여 그리고 정책 경로가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유연한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중정당의 소임을 다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 청년의 목소리로 정치하도록 합시다. 정성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연설 또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호원 참가자님 음소거 켜주시고요. 준비, 시작!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곡대다 시즌2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을 제안, 3,000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0건의 제안에 선정되면 물론 재외동포 정책공모전에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 공간 설치 제안을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 많은 언론,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상장을 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이제는 정치와 정책의 중심에 우뚝 섰다. 진정 청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믿은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설자 박호원입니다. 제 정책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으로 포장, 국힘 59초 대선 공약 쇼츠, 윤석열 10대 중심 공약 사례로 포장되어 홍보되었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작은 벽돌 하나 남아 놓았습니다. 저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지금 그 희망은 이루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공존과 공존의 가치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가까이는 이태원, 인사, 언론, 안전, 자기 지인, 경호 챙기기, 무속인 논란을 겪으며 저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어나간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우지 않아 이제 심심하면 사람 불러야가 국가에게 충성하라 정책 내려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대통령이요, 나 행안부 장관이요, 그렇게 이태원 가서 거르륵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라 망치기 위해 마타도어성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라고 떠넘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공격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이 아닌 희생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니 마느리 하면서 지난 민식이법 사건과 같이 감성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정작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청년 갈등, 특정 지방 공격,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실언들이 연달아 터지니 시민들이 다시 등 돌리는 거 안 보이십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탄핵까지 간 것은 안전에 대해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의 일침이지 희생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니 특정 성별, 지방 출신이 더 이상 희생되었나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던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걱정할 게 뭐 있노? 이러면서 안일했고 내로남불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한쪽만 몰아줄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통합되지 않은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우리들의 국민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라도 공정과 공존을 꿈꾸는 정치의 체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 여러분, 저부터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설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각종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상 등을 수상한 저부터 변화시키는 것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불신의 정치를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청년 리더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시민의 권리를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오만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주역들을 심판할 자격을 갖추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참가자님. 박준우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엊그제 수능이 막 끝난 남대전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회 의장 박준우입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저도 앞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권한을 주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린 것이 어디 정치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미래 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학생 자치로부터 시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큰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바로 학교 내 수장인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3학년 선배님들을 구타하고 또 성적 수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 중 하나인 학교장 추천서를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얼차려까지 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보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온라인 댓글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행보를 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저에게 우려 혹은 격려의 목소리를 내었고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권을 강화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12월 학생복지와 내부개혁이라는 키워드에 새로운 남대전고등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회장 선거에 당당히 출마하였고 결과는 재투표 끝에 3표 차이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취임 직후 11월 사건에 대하여 학교 측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학교 구성원의 주체인 학생들의 권한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 내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 구성에서
학생의 대표인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법률도 찾아보고 학교 측에도 계속 문의를 해보았지만 법률상 학교 내에서 학생 참여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학교 내에서 학생 참여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교 외에서도 대전교육감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며 학생 권한 확대와 학교 운영위원회 개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작은 꿈들은 점점 사라져만 갔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는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였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교장의 선거운동 탄압으로 인해 캠프 활동에 대하여 일부 제약을 받았으며 끝내 패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19살이라는 나이에 학생이 겪게는 너무나 가혹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이번 선출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한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통제가 안 되잖아.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자율권을 줘.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 학생들에게 기회라도 주셨나요? 통제가 안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섣부른 추측과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와 흐름은 통제와 경쟁에 특화된 인재가 아닌 통합과 화합에 특화된 인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위원 구성에 대한 개정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권한 확대와 자율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재 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정치권의 나이는 젊어지고 선거권 또한 하향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진정한 유권자와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하나 되는 그날에 우리의 교육과 미래는 확연히 바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인나 참가자님 음소거 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어. 파친코라는 제2교포를 다룬 드라마에서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고 일하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넘친 사회에서 살던 이삭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겪어온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큰할아버지는 1922년 일제감정기 때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 22년 전에 저는 제1교포 4세로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처음 차별을 겪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등굣길 놀이터 꼭대기에 털을 잡은 5학년 남학생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조센진이라며 조롱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어리지만 용감했던 저는 조선인인 게 어때서 하며 당돌하게 반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저의 정체성과 실제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동경 근처의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가기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이질감, 배척감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에서도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아주 가까운 일상에서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색 배경에 흰색 점이 하나 있듯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난 저의 윤곽, 바로 제 이름 서긴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출석을 부를 때 들었던 타카하시 리사와 같은 이름보다 너무나도 짧고 간결한, 또 어떨 땐 선생님들이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던 제 이름 서긴나로 학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드러났던 저의 윤곽,
제 윤곽이 뚜렷해질수록 동화됨을 선호하는 일본 사회에 있던 저는 흐릿해지고 싶은 욕구,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매일같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만의 고유한 것을 잃게 되는 것 같아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 더 알고 싶다, 더 느끼고 싶다는 감정 또한 커져갔습니다. 그 때문인지 노래방에서 친구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우리말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냈던 학창 시절은 대부분 이런 갈등 속에서 우러나오는 제 목소리를 억누르고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윤곽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윤곽은 뚜렷합니까? 만약 그 윤곽을 한국인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식민 지배와 분단의 역사, 또 해외에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동포들, 이런 역사를 통해 아직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일상의 부조리. 이 윤곽은 국적과 민족성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여로 갈라서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이 사회에서 그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정체성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윤곽이 흐릿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대로 윤곽을 지키려다가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동적이고 혼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성, 온전한 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나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릴 적 부산에서 오사카로 이주하고 많은 차별을 견뎌낸 선자 할머니가 드라마 파친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반으로 쪼개서 살 순 없다. 뭐는 당당히 내놓고 뭐는 숨기고 살 순 없다.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듯 온전한 나일 때 스스로에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언제 온전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나, 즉 자신의 고유한 윤곽은 열린 마음으로 신중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소통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여정 속에서 온전한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윤곽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나를 향해 가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여러분께 마찰과 모순 속에서 다치고 깎이고 사색하면서 더 용감하고 강하게 크라는 저희 아버지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지승욱 참가자님. 지승욱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자, 준비, 시작. 아따, 마을 청년회장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단께. 몸에 몇 살인디? 64밖에 안 됐어. 64? 아이고, 어리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업에 힘쓰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지승욱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내용은 제가 고흥 버스 터미널에서 실제로 들었던 대화입니다.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대한민국 인구 소멸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단 1%에 불과합니다. 농업인 평균 연령이 67세에 달하는 지금의 농업계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위 친구들은 전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음으로 다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 즉 제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농촌에도 기회가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스마트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시설을 관리하여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같은 농지 대비 수확량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은 우리나라 농촌에 청년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경상도 크기에 불과하지만
농산물 수출량은 세계 2위를 기록합니다. 지리적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의 꾸준한 정책 추진과 지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지난 70년간 꾸준하게 경지 정리를 하면서 스마트팜을 보급하였으며 대학과 농촌 연구소를 합병시키는 구조적 혁신을 통해 기초 연구와 실용 연구의 융합을 이뤄냈습니다. 정부 주도 혁신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한국과 비교해 약 20배가 넘는 1인당 경작 면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가 소득 또한 한국은 도시의 60% 수준이지만 네덜란드는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의 증대입니다. 정해진 땅에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뽑아내는 토지 생산성에 집중해야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경지 정리와 농지 규모화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민의 소득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면 자연스레 청년 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후계농을 양성하기 쉬워지면서 농업은 연속성 있게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도 많은 예비 농업인들이 꿈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다시 말해 돈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시공은 기본 사업비가 억 단위입니다. 이제 막 귀농한 청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민을 지원하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농업의 초기 입문자들이 적법한 투자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CPTPP와 같은 경쟁력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근간 중 하나입니다. 농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적절하게 뒷받침된다면 스마트팜은 현재 농업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속에서 한 걸음 더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의 연설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마지막 청삭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들 들으셨는지요? 조은주 심사위원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연설자님들께서 또 얼마나 주제를 선정하시고 또 연설문을 작성하시고 수정하시는 그 과정들이 또 얼마나 많으셨을까, 또 준비하시고 또 이 발성 연습하시면서 마치 가상의 청중 앞에서 연설하듯이 수십 번 붙이고 또 연습하셨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연설은 사실은 화려한 수사나 어떤 언변보다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설자 분들께서 본인들의 삶의 서사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런 분야들을 다뤄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연설 속에서 저는 오늘 진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줌으로 제한된 이 공간에서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틈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것은 각각 그 준비하시는 그 구성과 맥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당에서 청년 대변인 하면서도 글로써 말로써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가장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그 연설 속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정당의 이야기 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청년 정치인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그 시민성을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 격차나 차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해주셔서요. 연설을 넘어서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장 희망이 없는 사회는 이런 불이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희망이 없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종현 심사위원님. 최종현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요. 심사평 네,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네.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언어적 전달력은 참 대부분 우수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번 첨삭을 거듭하시면서 굉장히 가다듬으신 것 같습니다. 비언어적 요소는 줌으로 인해서 사실 심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드러내는 참가자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카메라를 놓고도 마치 청중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이 의식하시면서 탁월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호소력과 진정성 측면에서는 권혁진, 문찬호, 박원 참가자께서 우수함을 보여주셨고 논리적 전개에 관해서는 장두원, 이윤희 참가자님, 본인의 스토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서는 김영준, 석인나, 박준호, 지상욱 참가자님이 탁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첨언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전제하에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자신만의 경험과 이야기에서 나오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나의 경험,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을 소재로 삼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에 관해서는 반드시 어떤 인과관계나 기승전결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야기 소재나 메시지, 내가 어떤 전달하고 싶은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각 문단별로, 각 파트별로 주제의식이 얼마나 잘 구분되는지 그리고 흐름이 잘 이어지는지 이렇게 구성하는 그 측면도 어떤 논리적 전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다듬어 주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청자들이 다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아주 탁월한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은 김하영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참가자분들의 그런 진정성이 담긴 연설을 잘 봤습니다. 일단 이 연설이라는 건 결국에 이야기인데 이제 내 이야기를 잘 했던 분한테 확실히 더 시선이 가고 그 마음의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또 그런 거를 사회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말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박수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과정에서 조금 사회 문제를 많이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말씀하신 분께 좀 큰 점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저도 한 명의 심사위원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으로서 정말 오늘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원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키시고요. 음소거 키시고. 네, 우선 참가해주신 모든 후보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들으면서도 되게 좀 놀랐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되게 훌륭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딕션인 부분도 말의 높낮이라든가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공감이 되는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그 좋은 대화법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얼마나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너무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과연 목소리의 딕션이 과연 얼마나 전달력 있게 전달이 되는가에 중점을 좀 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기준점을 좀 뒀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진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해주십시오. 예, 저는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마지막 참석이라는 의미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일단 총점은 기본적으로 기준점 이상, 기준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특정 기준 이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점수는 그렇게 그다지 변별력이 없고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번 예선에서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그 어린이 연설대전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더 변별력이 더 없어지고 다 칭찬 일색으로만 가고 나이가 들수록 약간 따가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혁진 연설자 같은 경우는 20년째 국악을 했다고 그러고 주제는 이제 국악이 계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가장 딱 들었을 때 이제 고민이 뭘까?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잡혀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통을 고집해야 한다? 전통을 고집하다 보니까 무대에 자주 오르지 못한다? 아니면 요즘에 과연 한국 음악을 한다고 한다는데 그게 한국 음악이냐? 끼워 맞추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국악이냐? 그러면 결국엔 창작 음악을 요즘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냐? 그러면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뭔지 한마디로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딱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왜냐면 이게 기승전결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장 임팩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이고 딱 피부에 와닿는 예시를 들면서 공감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문제점인지 문제점을 팍 가슴에 꽂히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라고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관련 통계라든가 조금 더 썰을 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단점이 뭐고, 하지만 그 단점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주제를 딱 하고 끝내야 돼요. 여보세요? 다들 듣고 네, 계신가요? 말씀하세요. 네네, 계속하세요. 이게 가장 티피컬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워낙 뛰어난 천재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고, 효율적인 연설과 스피치라는 건 사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임팩트 있게 기승전결이 탁탁탁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권혁진 연설자 같은 경우는 스피치 전달력 너무 좋았거든요. 음악을 하셔서 그런지 그건 뭐 만점이에요. 만점이고 너무 좋은데, 이런 논리적인 구성과 주제 선정도 좋아요. 국악 정말 섹시하잖아요. 근데 논리를 전개하면서 문제점이 무언가라고 거기서부터 벌써 턱 걸려버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원고를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찬우 연설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디 보자. 이제 나라 걱정인데요. 이게 이제 산업화와 민주주의 한국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냐.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망하는 현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뭐지? 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산업화와 민주주의 대표적인 한국인데 한강의 기적도 이루는데 가장 빨리 망하는 현실이다. 아, 출산율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고 자본과 인재가 떠나갈 것이고 각자 도생,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뭐지? 그러니까 약간 창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헬조선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좋아, 그럼 오케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 다음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런 연설을 대표적으로 이제 수사,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알맹이나 주제 없이 수사로만 점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되게 필요합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술 마시거나 얘기하거나 뭔가 불만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스피치를 할 때 아주 임팩트 있게 주제가 뭐고 문제의식이 뭐고 그거의 해결책이 뭐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다라는 게 분명히 딱딱딱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잡혀요. 나라 걱정, 아이디어, 고민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제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는 이분도 스피치 전달력은 아주 좋으십니다. 이건 만점에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줌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줌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윤범기 기자님 그 얼굴 딱 보세요. 고개 안 흔들고 표정 안 바뀌고 항상 그 센터에 딱 유지해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의 연설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돼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적응하고 계신데, 스토리 구성에 있어서, 특히 주제 선정에 있어서, 주제 선정은 헬조선인 것 같아요. 헬조선인데, 주제 선정에서 그러면 그걸 좀 더 좁혀 나가고, 스토리를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만들면 주제가 좁아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엔 수사로만, 즉 꾸며주고 있는 넋두리만으로 이야기가 하다 끝나요. 그걸 내가 원했던 거다라고 하게 되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감이라든가 잘 안 들을 생각이 좀 많아져요. 다른 생각이 많이 펴지고, 임팩트 있고 전달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 이외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두원 연설자님 같은 경우 보시면 이분도 목소리 아주 좋고, 촉법 소년법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거 환상적인 주제입니다. 딱 듣자마자 뭐 소년 재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을 만큼 아주 분명히 이건 되게 좋은 주제인데, 일단은 지금 제일 처음에 이게 주제가 좋아요. 주제가 좋고, 그 다음에 주제도 충분히 좁게 갖고 다 좋은데, 이제 흐름이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주제 소년촉법법 해놓고 정의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서 먼저 쫙 얘기를 했어요. 전달 오케이.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최근에 개정 사항이 있고 여야에서 이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어떻게 고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각국의 현황이 어떻고 2021년 4월 4일에 촉법 소년법의 사례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신설 범죄 예방 교육, 그 다음에 페이스북 모니터링을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좋아요. 근데 흐름을 이렇게 가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아주 좁고 다 좋은데, 이거는 누가 흐름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소년촉법성 사례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드라인만 읽어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안이 있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충격적인, 사람들이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었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악의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냥 넘어갔더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두를 딱 받아야 돼요. 이거 충격적인데? 가슴에 딱 와닿게 그걸 먼저 빡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그 문제점, 촉법 소년법이 문제다. 촉법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딱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된다. 현황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황이 이러이러한 형인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센터 신설, 범죄 예방 교육, 페이스북 모니터링 등등등 이 순서대로 빠바박 가면서 딱 결론을 내야지 뭔가 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연설이냐, 보고지 이럴 수 있는데, 보고와 연설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사실상 그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청중이 들었을 때 머리에 팍팍 박혀야 돼요. 가슴과 머리로.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에 있어서 일단은 가슴으로 박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김영준, 예전에는 그 4분씩 끊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힘드네요. 그 김영준 이분 누구지? 이게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30대고 나 20대 남녀 모른다. 그러기 하지만 공감을 이끌어내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연대를 만들어 가보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발음, 목소리, 힘 높이, 이거는 만점입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고, 손톱과 몸동작, 시선의 분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자신은 원래 인상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인상 좋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딱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이 가요. 신뢰가 가고. 이러니까 스피치 전달력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온라인 줌이라서 그런지 줌 연설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아주 좋으십니다. 그런데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이게 계층 간의 어떤 그 소통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넓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더 좁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나 20, 30대인데 20대 남녀 모른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궁금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문제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됩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통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사로 점철된 연설이에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고 주제 선정도 좋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피부에 와닿고 감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하면서 화두를 빵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처음에 빵 얘기를 해주고 내가 거기서 또 당신들이 거기서 어떤 임팩트를 느꼈는지 한번 환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주제의식을 확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 한번 얘기를 하고 해결책까지 얘기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하게 강변을 그럼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빡 끝내고 다 끝내야지 사람들이 마치 멋진 비극을 하나 읽은 것처럼 쫙 여운이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잘하시면 지금 워낙 신뢰적인 마스크와 목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인상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딱 좋으시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다음에 이윤희 참가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윤희 참가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청년 문제. 이건 이제 정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지방에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인데 그 소외감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아까 보수정 결국엔 청년 문제, 지역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목소리만 나오지 않느냐. 심지어 청년들도 그렇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기만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좀 억울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주시면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은 헤드라인만 읽은 느낌이에요. 아까 그 오토바이 그 사고의 소년촉독법과 관련해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그 헤드라인만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당한 느낌이 드는지 처음에 빡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빡 찔러주고 진짜 지방 중산층 이거 소외됐네. 이 느낌. 그 다음에 학생의 언론 예술의 소외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 같은 것도 한두 개만 딱 골라가지고 그것뿐인지 아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 청년들이 정말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한번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겠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피부에 와닿게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도의 대안과 대의원 제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례, 문제점, 해결책, 나의 생각,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시키기 위해서 뭐 통계 얘기하려면 통계 얘기하고 제도적 대안 얘기하고 제도적 대안을 얘기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게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 대의원 제도가 뭐지? 지역 대표성이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듣는 청중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요. 대의원 제도. 각 지역에서 각 연령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을 가만히 염두에 이거 너무 어려운 말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할 땐 조금 더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6번 거의 다 와갑니다. 박호원. 박호원 이분 그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 발음 다 좋고 다 좋은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분 스피치는 기억에 확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는 낮지만 이 약간 혀짧은 소리는 오히려 자신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점이기 때문에 고쳐보시되 안 고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가고 이거를 내 장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전에 정병훈 논설위원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병훈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MBC 논설위원 중에.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라디오에서 한번 연설하면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았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웃긴데. 그러니까 것처럼 이거는 너무 좀 혹시 컴플렉스시라면 컴플렉스 좀 고쳐보시고 안 되면 이거는 내 캐릭터로 밀고 나가야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땐. 그 다음에 이제 줌 환경에서 아주 잘하고 계셨고 그래서 손, 몸동작, 시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 아주 좋았어요. 왜 공감이었냐?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내 세포는 원래 국민의힘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거를 이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혹 하는 거예요. 뭐지? 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어떤 예시를 통해서 공감을 딱 이끌어내고 집중을 딱 얻어내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문제지? 사람들 다 긴장하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지? 여기서 여러 개 던지면 안 돼요. 한 개 내지 맥시멈 2개 던지는 거예요. 한 개 내지 2개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바바바박
바바바바박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수사로 좀 전철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두 문제고 문제면 그게 왜 문제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 내 격을 높이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좌우간. 어쨌든 말이 돼? 이런 말들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거는 근거와 관계없이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과 관계없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공감대와 내 동지들이 아닌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점잖게 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더 점잖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분의 스피치의 첨삭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옛날에 노무현의 오마주를 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지. 이것도 숨이 일관하게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숨이 일관되게 하시는데 일부러 그러신 건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거는 되게 연설의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 연설 대전의 어떤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청년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화가 나가지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공감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공감과 사람들의 대중을 촉발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어떤 시위와 반응과 그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있어도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오피니언 리더는 점잖고 신뢰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점잖다라는 게 분노를 할 때에도 왜 내가 분노를 하는지에 대해서 주제와 근거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격조 있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들이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 캐릭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간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심해야 될 게 투사로 일관된 연설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을 때 물분을 토할 수 있지만 오피니언 리딩의 목적에서는 약간 벗어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가슴과 머리가 함께 가야 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박준우. 조금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짧게. 네. 박준우. 이분은 이제 고등학생이시잖아요. 잘했어요. 저라도 그 나이 때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의 발음에 있어서 고등학생 특유의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특유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패러디와 희화화가 되기도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그 인턴 목소리 있잖아요. 인턴 목소리. 그 SNL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조금 목소리를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제 같은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 그 다음에 학생 임원들의 배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점과 그 다음에 그거 문제점에 대한 어떤 점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논리 구성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다만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제도적인 대안을 할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알아듣기 좋게 그 플로우는 괜찮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공감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는 그 얘기를 직접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반부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적인 대안을 할 때 그렇게 인권 조례 이렇게 정의와 용어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용어를 대신해서 얘기하거나 용어를 얘기하고 그것을 짧게 설명을 해주거나 하면 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의 톤을 약간 조금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해보면 좋겠다. 자칫 고등학생의 그런 희화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긴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티피컬한 정형화된 순서에 아주 잘 맞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토리의 공감 너무 잘 이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스토리텔링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스토리텔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조센징 얘기하면서 내가 왜 차별을 갖고 이런 공감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다만 주제 선정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지?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의 자신의 어떤 공감에 있어서는 공감 그 범위 내에서는 그게 필요했구나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딱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청중들 또 한국의 맥락에서
자신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주제만 던지신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지?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왜 필요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그다음에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왜 지금 정체성을 스스로 강하게 여기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흘러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공감 좋고 문제점, 일본에서의 문제점 오케이. 근데 왜 한국에서 문제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논리적인 흐름이 약간 약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승욱, 마지막. 지승욱 이분은 만점이에요. 내가 봤을 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정확하게 딱딱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청년이 없다 라면서, 지금 청년회장이 돌아가셨는데 70대 노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감 딱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다, 주제의식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다, 청년이 없다, 그 다음에 그거에서 해결책은 뭐다, 스마트팜이다, 그 다음에 해결책, 이제 이 해결책 같은 경우도 왜 이게 해결책이냐, 그거에 대한 근거도 네덜란드, 그 다음 통계 탁탁 짧게 들면서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단점도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탁 얘기했고, 그러면서 스마트팜이 이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청년 문제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지방에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흐름은 만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 흐름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좀 프로페셔널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목소리 톤이 어땠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큐를 찍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호소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어떠시냐, 네덜란드 경우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누굴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감이 더 쌓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공감대 이제 청년이 돌아가신 70대였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화를 그렇게 한번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약간 손가락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하셨는데, 뭐 했다면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셋업을 초반부에 도입부를 딱 주면 손가락이 조금 덜 오그라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논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해보셨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이럴까봐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겁니다. 이럴까봐. 자, 어쨌든 뭐 고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별적으로는 되게 유익한 그 첨삭이셨을 것 같아요. 참가자들한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김세진 심사위원이 역시 베테랑 심사위원이라 중요한 점들을 잘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 찍고 4명씩 쪼개서 하더니 그럴까봐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 좀 잠깐 켜주시고요. 자,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한번 확인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그 심사 결과는 내일 아침 10시에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들어가세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